아, 죄송합니다. 직원은 급하게 관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열린 틈새로 관 안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뭐예요? 저게 뭐예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관 안에는 군복과 헬멧 그리고 몇 개의 혈액 샘플 용기가 들어 있었어요.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과 용기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드라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아침 햇살이 평택의 오래된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들어도 김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들 재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아직도 그대로 놓여있는 군복, 벽에 걸린 고등학교 졸업사진. 모든 것이 6개월 전 그 끔찍한 소식을 받기 전과 똑같았죠. 재호야, 엄마가 또 왔다. 순자는 아들의 침대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그녀의 어깨가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에는 6개월 전 받은 그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사 통지서라고 적힌 차가운 글씨들이 아직도 선명했죠.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빨래를 널고 있던 순자에게 군복을 입은 2명의 장교가 찾아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딱딱한 목소리로 전해진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죠. 부인, 아들 김재호 일병이 훈련 중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작 20살 군에 입대한 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관을 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애원해도 그들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훈련 중 폭발 사고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유가족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마치 정해진 대본을 읽는 것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때부터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재호의 고등학교 친구들과 몇몇 친척들만이 참석했어요. 다친 관 앞에서 순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죠. 관은 생각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재호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했구나. 그날 이후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재호의 방을 찾았고 저녁이면 그의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 2그릇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을 괴롭힌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왜 시신을 볼 수 없었을까요? 재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엄마, 곧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할게요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순자는 재호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글씨체가 평소보다 급하게 쓰여져 있었고 내용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훈련이 좀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상해. 재호는 원래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순자는 예전 편지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입대 초기에 보낸 편지들은 훨씬 자세하고 재미있게 쓰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몇 통의 편지들은 마치 검열을 받은 것처럼 건조하고 짧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평택의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주머니들이 담소를 나누고 배달 오토바이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배경화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호야, 엄마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순자는 아들의 사진을 꼭 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의 재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앞으로의 미래가 밝기만 했었죠. 그날 오후 순자는 다시 한번 군에서 받은 서류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전사 통지서, 장례 절차 안내서, 그리고 보상금 관련 서류들. 차가운 활자들로 가득한 공문들이 아들의 죽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훈련 중 폭발 사고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재호는 어릴 때부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거든요. 위험한 일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했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아이였습니다.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그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재호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작은 목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순자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한 갈망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지만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말이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부인, 이장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충원으로 이장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들었어요. 혹시 이번에는 아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관을 열어볼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보안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현충원이라면 더 좋은 곳이니까요. 결국 이장에 동의했습니다. 이장일이 정해졌습니다. 서울 현충원의 한적한 묘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순자는 며칠 전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을 제대로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 순자는 검은 한복을 입고 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묘역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몇몇 군 관계자들이 이미 와 있었고 새로운 묘자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곧 시작하겠습니다. 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기존 묘지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 그 절망스러운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었죠. 굴삭기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재호야,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엄마가 잘 모셔드릴게. 드디어 관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칠이 벗겨진 나무관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자의 가슴이 다시 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에 정말 재호가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새로운 관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관계자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관이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면 충분히 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순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자리로 관을 옮기는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관을 운반하던 직원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뎠어요. 관이 기울어지면서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직원은 급하게 관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열린 틈새로 관 안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뭐예요? 저게 뭐예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관 안에는 군복과 헬멧, 그리고 몇 개의 혈액 샘플 용기가 들어 있었어요.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관계자가 당황하며 다가왔지만 순자는 이미 관 앞으로 달려가 있었어요. 뚜껑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재호가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어디 있냐고요? 관 안에는 정말로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군용 장비들과 알 수 없는 의료용 샘플들이 들어 있었어요. 혈액팩 같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현충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참배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어요. 부인,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군 관계자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보안이 뭐가 중요해요? 내 아들 시신도 없는데 무슨 보안이에요? 순자는 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6개월 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아들은 정말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군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늦었구나. 엄마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재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관 안의 군용 장비들, 혈액 샘플들, 그리고 그것들을 덮으려는 군 관계자들의 당황한 표정.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군에서 아들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재호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재호 어머니시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재호와 같은 부대에 있었던 이병진입니다. 오늘 현충원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전화로는 위험해요. 내일 평택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재호가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네. 재호,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병사로 끌려갔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니요? 실험 병사라니요? 정말이에요? 네,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주머니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과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정말 살아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순자는 평택역 앞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정말 재호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잔인한 거짓말인 걸까요? 아주머니,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0살 정도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병진입니다. 병진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호가 정말 살아있나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저희는 강원도 폐쇄된 훈련소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요? 약물 실험이요. 저희를 실험 대상으로 썼어요. 매일 주사를 맞았고 이상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병진의 말에 순자는 경악했습니다. 군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니요? 재호는 저항했어요. 그래서 더 심한 실험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봤을 때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니요. 증거가 있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텐데.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병진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호의 고등학교 친구 상필이 도와줬어요. 그는 컴퓨터를 잘해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상필이요? 제호 친구 박상필 말이에요? 네, 상필이가 해커예요. 군 내부 감시 카메라에 접근해서 영상을 빼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일까요? 영상을 볼 수 있나요? 병진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나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자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흑백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어요. 화면에는 철창으로 둘러싸인 방들이 보였습니다. 각 방에는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누워 있었어요. 저기 봐요. 병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 방에 누워있는 병사의 얼굴이 확대되었어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호. 분명히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말라있고 팔에는 주사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병사들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어떤 병사들은 경련을 일으켰고 어떤 병사들은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순자는 화면을 보며 떨었습니다. 프로젝트 새벽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약물의 효과를 실험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저희는 실험용 쥐였던 거죠. 그럼 제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탈출했지만 재호는 아직 거기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병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뭐요? 더 깊은 곳으로 이송됐을 수도 있어요. 실험이 심화되면 지하시설로 보내거든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당장 신고해야 해요. 경찰에, 언론에. 안 돼요, 아주머니. 소용없어요. 병진이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이미 몇 명이 신고했어요. 하지만 다 묻혔어요. 국가 기밀이라며 오히려 신고한 사람들이 처벌받았어요. 순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상필이 도와줄 거예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병진은 순자에게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병진이 떠나고 순자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과 그가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제호의 방에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호야, 엄마가 반드시 구해낼게. 반드시. 다음 날부터 순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국가 기밀이라며 덮어졌거나 제보자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언론사에도 연락해봤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연락주세요. 모든 곳에서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순자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상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더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순자의 마음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3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상필과 만날 준비를 하며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이죠. 상필과의 만남은 수원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3세의 상필은 제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주머니, 더 심각한 걸 발견했어요. 상필은 주변을 살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군 내부 문서들이 떠올랐어요. 프로젝트 새벽의 전체 구조를 파악했어요.
이건 단순한 약물 실험이 아니라 거대한 조직적 범죄예요.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여 인원만 해도 수백 명이었고 예산도 수십억 원 규모였어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국방부 연구개발본부장 최중훈 중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상필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실험 대상자 명단이었어요. 제호의 이름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재호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하지만 문제는 실험이 점점 강도가 세져요.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재호는 지금 2단계에 있을 거예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단계는 뭐예요? 최종 단계예요. 뇌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상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당장 신고해야 해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이미 시도해봤어요. 상필은 순자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하지만 보안 문제라며 비공개 처리됐어요. 화면에 국정감사 회의록이 나타났습니다. 야당 의원이 군 실험에 대해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그럼 언론은 어때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를 쓰려던 기자들이 모두 압력을 받았어요. 상필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언론사에 보낸 압력 문서들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해킹했어요. 위험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는 상필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상필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퇴한 군사 전문 기자 한 분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김광수 기자님이에요. 김광수 기자요? 네. 30년간 군사 분야를 담당했던 베테랑이에요. 은퇴해서 압력받을 일도 없고 인맥도 넓어요. 순자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해요. 상필의 말에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 목숨을 걸고 고발할 수 있을까요? 병진이는 어때요? 병진이는 이미 도망자 신세예요. 군에서 탈영병으로 수배 중이거든요. 그때 상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필 학생이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구세요? 군 관계자입니다. 프로젝트 새벽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상필과 순자는 눈을 마주봤습니다. 드디어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걸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저녁 7시 용산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상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와 상필은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주변을 살폈어요. 7시 정각,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한 4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상필 학생이죠. 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프로젝트 새벽의 의료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왜 저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재호 일병. 그 아이는 아직 살아 있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순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구할 방법은 없나요? 지하 3층 특수병동에 있어요.
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워요. 경비가 삼엄하거든요.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모든 실험 기록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프로젝트 새벽을 폭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포위하듯 다가오고 있었어요. 위험해요. 도망쳐야 해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순자와 상필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뛰어요. 내부 고발자가 소리치며 서류 뭉치를 상필에게 던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고 있었어요. 순자와 상필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용산역의 복잡한 지하 통로를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체계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요. 상필이 순자의 손을 잡고 지하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뛰어들었습니다. 휴. 다행이에요.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깐이었어요. 상필이 가방을 확인하자 서류가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가 떨어졌어요.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순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겨우 잡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제 친구 집이 있어요.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상필의 대학 친구 집이었어요. 당분간 여기 숨어 있어야 해요.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순자와 상필은 남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비록 일부가 빠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어요. 실험 대상자 명단, 약물 투여 기록, 사망자 리스트. 상필이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사망자 리스트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이거예요. 상필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실험 승인 서류였는데 최고 위층에 서명이 들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까지 승인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범죄예요. 순자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자국민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필은 인터넷으로 외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아주머니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뭐예요? 내부 고발자가 실종됐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상필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군 관계자 의문의 실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수배됐어요.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요. 순자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는데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광수 기자님께 연락해봐야 해요. 상필은 조심스럽게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기자는 여전히 도울 의사가 있었어요. 은밀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만남은 인천의 한 폐공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0대의 김광수 기자는 30년간 군사 분야를 취재한 베테랑이었어요. 이 정도 자료면 충분해요. 하지만 발표 시기가 중요해요. 기자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공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그때까지 숨어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때 상필의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형 도와줘. 재호가 위험해. 병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병진이 연락했어요. 재호가 위험하다고 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보낸 거예요? 상필이 문자를 분석해봤지만 발신지를 특정할 수 없었어요. 추적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강원도 쪽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오지 않으면 재호는 3단계 실험에 들어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야 해요. 아들을 구하러 가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아주머니.
함정일 수도 있어요. 김광수 기자가 만류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3단계 실험이 뭔지 알잖아요. 뇌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상필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여기서 기자님과 함께 자료를 정리해요. 아니에요. 저도 재호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결국 순자와 상필은 강원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 기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자료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48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폐쇄된 훈련소의 위치는 병진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갈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새벽 3시 두 사람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군 시설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병진이 알려준 비밀 통로가 있어요. 상필은 시설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로 배수로를 통한 비밀 입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어요. 지하로 가야 해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있나? 경비병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숨었지만 이미 들켜버린 상태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병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순자와 상필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재호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야.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향하는 곳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정말 재호였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머리에는 수술 흉터가 있었고 얼굴은 말라비틀어져 있었어요. 군복은 너덜너덜했고 팔에는 수많은 주사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재호야. 순자가 달려가려 했지만 재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조용히 해요. 경비병들이 와요. 재호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었니? 실험실에서 탈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재호는 순자와 상필을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진짜 실험실이에요. 지하 3층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양쪽 벽면에는 유리창으로 된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방에는 병사들이 누워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채였고 어떤 이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뭐니? 이게 도대체 뭐니? 순자는 경악했습니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실험이에요. 저희를 실험용 쥐로 쓰고 있어요. 재호가 설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불안정했어요. 상필아. 이거 다 촬영해. 증거로 써야 해. 상필은 휴대폰으로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갑자기 그를 막았어요. 안 돼요. 상필을 믿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상필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야. 아니에요. 엄마, 상필이 저희를 팔았어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재호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상필의 계약서예요. 서류에는 정말로 상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국방부와의 계약서였습니다. 정보 제공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순자가 상필을 돌아봤을 때 상필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주머니. 상필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있어요. 지하 3층이에요. 상필아. 너 뭐 하는 거니? 제 동생도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죽었어요. 상태가 너무 심해서. 상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를 협박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제호가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도 끝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제호가 순자의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상필은 그 자리에 남아 군인들을 기다렸어요. 모자는 미로 같은 지하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재호야, 괜찮니? 제대로 뛸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여기 지형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제호가 안내한 곳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니? 벽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의 사진과 기록들이었어요. 사망자들의 사진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밤마다 조금씩 가져왔어요. 제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호는 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최고 위층의 지시서, 실험 승인서, 사망자 부검 기록. 순자는 아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3단계 실험에 들어가요. 뇌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실험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해. 같이 나가자. 엄마는 나가세요. 저는 못 가요. 왜? 왜 못 가는데? 제호가 팔을 걷어올리자 손목에 전자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폭발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약물에 노출됐어요.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엄마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주세요. 제호가 상자를 순자에게 밀어줬습니다. 안 돼. 엄마는 너 없이 못 살아. 엄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엄마, 빨리 가세요. 제호가 다른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뒷산으로 연결돼요.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재호야.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상자를 안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제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반드시 구해낼게. 반드시. 순자는 밤중에 산길을 헤매며 간신히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제호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순자는 제호가 준 상자를 안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새벽 4시, 겨우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김광수 기자가 기다리고 있던 모텔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기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호를 두고 왔어요. 혼자 두고 왔어요. 진정하세요. 일단 무엇을 가져왔는지 봅시다. 상자를 열자 놀라운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고 위층에 서명이 들어간 실험 승인서, 사망자들의 부검 기록, 그리고 실험 과정을 찍은 비밀 영상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 충분해요. 김광수 기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일이 국정감사예요. 야당 의원에게 이 자료를 전달하겠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재호는 내일 3단계 실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오늘 밤에 모든 준비를 끝내겠어요. 그날 밤 김광수 기자는 야당의 핵심 의원인 민주당 이정훈 의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정훈 의원은 군 문제에 관심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의원님, 중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내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해야 해요. 어떤 자료인가요? 군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정훈 의원은 자료를 검토한 후 경악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예요. 국방부 장관과
고위 장성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정감사장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였는데 순자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증인이 나와요. 김광수 기자가 순자에게 귓속말했습니다. 병진이가 나타났어요. 증언하겠다고 해요. 정말로 이병진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탈영병 신분이었지만 국정감사에서는 특별히 증언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이었어요. 증인 성명을 말해주세요. 이병진입니다. 어떤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강원도 폐쇄훈련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인체 실험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새벽이라는 실험에 강제로 참여당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하고 그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이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정훈 의원이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서류들과 영상들이었어요. 이것은 실험 승인서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있어요. 스크린에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장관 박현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험 과정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국정감사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국방부 장관 박현수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국가 기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박현수 장관이 직접 실험실을 시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영상은 언제 촬영된 것인가요? 3개월 전입니다. 장관이 직접 실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단순한 시찰이었습니다. 시찰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영상에서 박현수 장관이 실험 담당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3단계 실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좋아, 빨리 진행하도록 해. 국정감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흥분했고 여당 의원들은 당황했어요. 장관, 해명해 주십시오. 국정감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현수 장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순자가 방청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제 아들 김재호는 지금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순자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빈관의 장례를 치르게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실험실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국정감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절절한 호소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어머님,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이정훈 의원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머님, 직접 보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 재호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끔찍한 실험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빈관의 진실, 재호와의 만남, 그리고 지하 실험실에서 본 참혹한 현실까지. 내일이면 제 아들은 뇌에 약물을 주입하는 3단계 실험에 들어가요. 제발 구해주세요. 국정감사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격렬하게 공방을 벌였고 박현수 장관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어요. 의원님들,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이제 행동해야 해요. 순자의 마지막 호소가 국정감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됐어요.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군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청와대 앞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프로젝트 새벽 중단하라. 우리 아들들을 돌려달라.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순자도 그 시위 현장에 있었어요. 손에는 제호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프로젝트 새벽은 즉시 중단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급했어요. 제호가 아직 그곳에 있었거든요. 구조 작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회견에서 순자가 질문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특수부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새 대변인이 답했어요. 드디어 오후 3시 강원도 폐쇄훈련소에 구조대가 투입됐습니다. 순자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어머님 준비되셨나요? 구조대장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헬기를 타고 도착한 훈련소는 이미 경찰과 군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실험실은 지하 3층에 있어요. 순자가 안내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러 병사들이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제호는 어디에 있어요? 순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특수병동에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구조대원이 안내한 곳은 더욱 깊은 지하였어요. 철문으로 막힌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호야! 제호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방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 제호야! 문을 열자 제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제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왔어.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미안해, 제호야. 엄마가 늦었어. 아니에요. 엄마가 구해주셨어요. 의료진이 제호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상태가 위중해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가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헬기로 서울의 대학병원에 도착한 제호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순자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일 후 제호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어요. 엄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 구조됐어. 지금 치료받고 있어. 다행이에요. 한 달 후 제호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약물의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순자는 매일 병원에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온 제호는 자신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엄마가 하나도 안 바꿨네요. 너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후 제호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에 진학했고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왜 심리학이야?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한편 프로젝트 새벽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됐습니다. 박현수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최중훈 중장도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순자는 군 피해자 유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가족들을 도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요. 순자는 강연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해요. 1년 후 제호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뭘 감사해?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졸업식 후 두 사람은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프로젝트 새벽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서 희생된 분들께 인사드리자. 제호와 순자는 추모비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묘지를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모자를 감쌌어요. 재호야, 이제 뭐가 하고 싶니?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요. 그래.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야.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살렸어요. 아니다. 너도 엄마를 살렸어.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순자는 재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먹던 식사가 아니라 진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이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살도 찌워야 하고. 네. 창밖으로 평택의 평범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웃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 순자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이 시작된 것이었어요.